하겠습니다. 그럼 소영재 교수님을 불러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예. 자, 어떻게 많이 오셨나요? 학생들? 예. 어떻게 많이 오셨나요? 학생들? 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약간 하울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약간 하울링이 좀 있는데, 제가 이쪽을 끄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맡은 소영재라고 합니다. 네, 즐겁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네, 뭐 이렇게 생겼는데 좀 옛날 사진이긴 해요. 지금 이제 약간 이때보다는 나이를 좀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기업을 대상으로 IT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면 대학에서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들으실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실 수도 있는데, 회사를 다니시게 되면 교육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네, 회사를 다녀도 교육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그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무 강의를 해주는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뭐 자격증, IT 관련된 자격증 한 20개 정도 취득을 했고요. 책은 한 6권 정도 썼어요. 그리고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조만간 박사가 될 예정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죠? 음, 지금 네, 그래요. 네, 피드백이 이렇게 빨리빨리 오진 않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시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두 개의 파트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거고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딱딱하게 그 텍스트 위주로 만들지 않고요. 다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은 구석기 시대예요. 네, 구석기 시대. 이 구석기 시대는 뭐 지배자도 없고요. 되게 평등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죠. 특히 뭐 가족 단위, 가족이 합쳐져서 부족 단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주로 뭐 채집이라든가 뭐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든지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보이고요. 뭐 전쟁도 많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게 살다가 자,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거는 그리스예요. 네, 그리스 고대 시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보시면은 무기가 굉장히 철기죠. 그죠? 네,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철기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철기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과 이 구석기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구석기 사람들 안타깝지만 다 사망하겠죠, 그죠?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혹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게임이
이제 이렇게 문명이 막 발전되는 그런 게임 같은 걸 해보시면 문명이 발전된 경우에 훨씬 힘이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철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세고, 그죠? 힘이 세다기보다는 전쟁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거의 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요, 이거는 그 중세 기사들이에요. 그렇죠? 네, 중세 기사들인데 이 중세 기사들 보면은 온몸을 완전히 그 철로 다 뒤집어 썼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이 고대 그리스 철기 초기 시대의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 큰일 나겠죠? 자세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하여튼 이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 기사들은 고도로 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 그리스 사람들처럼 평소에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목축업을 하다가 전쟁 나오면 무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하고 전문적인 전쟁 전문가들하고 싸우면 당연히 중세 이 철갑옷 입은 기사들이 이기게 되겠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요. 자, 왼쪽 아래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왼쪽 아래 사진 보시면 이 우리나라에서 자랑하는 K9이라는 그 전차예요. K9. 이 K9 전차 부대가 쫙 일렬로 서가지고 지금 포를 막 쏘고 있는데, 자, 중세 기사들이 만약에 공격을 해오는데 K9으로 지금 막는다. 그럼 이 중세 기사들 안타깝지만 다 죽을 거예요. 그죠? 이 강력한 K9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뭐냐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 이런 시대에 살다가 이런 시대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살다가 마치 중세처럼 이동한 것처럼 또 중세에서 살다가 지금 현대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이런 그 완전히 모든 게 바뀌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요. 잘 살기 어려워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막 변화가 되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지금 전쟁 그림이지만 이 전쟁 그림처럼 만약에 본다 그러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뭐 전쟁 때문에 뭐 전쟁으로 죽거나 뭐 그렇게 되진 않지만 굶어 죽을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적당한 직업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 삶이 힘들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냥 뭐 남들이 그냥 4차 산업혁명 좀 하나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한테 직접 지금 주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가 있었는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18세기에 증기기관이라는 걸 처음에 만들었어요. 네, 증기기관. 그래서 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기차, 증기기차가 있죠, 그죠? 그래서 기차를 통해서 많은 그 화물 같은 걸 실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1차 산업혁명 전에는 말이라든가 소, 노새, 뭐 노새 이런 거 아시죠, 그죠? 뭐 당나귀, 뭐 이런 걸 타고 물건을 가지고 갔어요. 아니면 사람이 직접 가지고 등에다가 짊어지고 가든지 그렇게 짊어지고 가면 많은 짐을 실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증기기관을 활용하고 증기기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옷감을 만드는데 증기기관의 힘을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밥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죠? 자,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이 됐어요. 전기가 나왔습니다. 예, 전기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에디슨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테슬라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기를 만들면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서가지고, 물건이 오면은 조립하고 넘겨주고, 또 물건이 또 자동으로 오잖아요. 조립하고 넘겨주고, 이런 이제 컨베이어 벨트나 또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이제 전기를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됐어요. 드디어 컴퓨터가 많은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었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다 있어요. 집집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고 계실 텐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가 집집마다 다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다가 컴퓨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혁명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 혁명을 통해서 IT라는 것이 막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컴퓨터에 익숙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맛있는 집이 어딘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우스로 클릭하든지 컴퓨터로 아니 스마트폰으로 버튼 몇 개 누르면은 집에 배달 음식 맛있는 집 배달 음식이 도착하기도 하고 훨씬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게 거의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이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IoT, IoT가 뭐냐면 어떤 물건이든지 인터넷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물건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나타났죠. 그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사물의 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 초지능이라고 하는데 초연결 사회. 사물 간의 연결도 되지만 사람과 사물 간에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연결되고 초지능화 이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았어요. 2015년에서 2016년, 2017년까지는 막 빠르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그 바둑 정도 두고 뭐 이런 거죠. TV에서 보셨을 텐데 바둑 정도 두고 뭐 이런 그래서 뭐 어디 먼 나라에 이긴가 보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점점 빨리 다가옵니다. 그래서 2020년이잖아요. 2020년은 약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도끼 들고 싸우겠다. 그런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철기 시대가 됐는데 철기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데 돌도끼 들고 토끼를 잡으러 다니고 이러면은 토끼도 못 잡으려니와 그다음에 이제 철기 들고 있는 사람이랑 갑자기 만나면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명이 위험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쪽에 일을 하셔야지 옛날 일들을 하신다든지 그러면은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제는요. 로봇이 더 잘하면 사람이 아니라 로봇으로 바꿔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내에 로봇이 대체할 직업이라고 지금 쭉 나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여기 이 직업들이 다 사람들이 하는 직업인데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벌써 그 경기 심판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아니 지금 저게 맨날 오심이냐? 사람들이 막 불만이 많아요. 그죠? 아니 지금 스트라이크인데 볼이라고 하면 어떻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경기 심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되면은 아마 심판들은 할 일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네, 또 텔레마케터. 이미 뭐 텔레마케팅은 부분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응답하죠. 전화하면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내선 번호를 눌러주십시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응답받는 거는 지금 텔레마케팅 그 로봇이 하고 있죠. 그죠? 응답은 로봇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화 거는 것도 로봇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구글에서 뭘 만들었냐면 그 미용실 응답하는 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마치 사람처럼 응답을 해요. 네, 손님 전화하셨어요? 언제 예약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손님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예약하고 싶어요? 뭐 이러면은 이제 예약을 대신 응답을 받아주는 그런 음성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뭐 네이버도 만들고 구글도 만들고 막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델, 경비 심판, 법무사, 텔레마케터는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물론 이 직업이 다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경기 심판도 인공지능한테 경기를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쳐야 되니까 일부 경기 심판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모델 중에서도 인기 있는 모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모델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자,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요. 택시기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어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물고기를 로봇이 잡아오는 거죠. 또 제빵사, 빵도 로봇이 만들어줘요. 근데 지금 벌써 어디더라? 어디 가면은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주는 데가 벌써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점원, 예, 다 로봇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소방관, 성직자, 사진작가, 의사 이런 사람들은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가 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사진을 왼쪽에서 찍어주면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를 로봇가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성직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사람마다 고민이 다 다르고 고민이 다른데 로봇한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품이 좋은 성직자들한테 뭔가 상담을 받고 싶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직업들은 변동성이 많잖아요. 그죠? 어떤 달라질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서 대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봇이 더 잘하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자동화 대체 직종. 자, 우리나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요, 우리나라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데서 자료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하시는 분이죠. 네, 정유권, 또 도축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청호경찰, 조세행정사무원, 물품 이동장비 조작원, 격리사무원, 환경미화원,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 택배원. 네, 이런 사람들은 정교함이 적고 반복적인 업무를 해서 사람과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쪽 업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화 대체의 확률이 높다. 곧 로봇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직업들은 로봇가 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창의적인 업무, 네, 뭔가 창의적이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고 이런 업무들은 로봇가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직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건데요. 자, 다음 페이지 또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냐? 사라질 무. 이 무자 아시죠? 그죠? 그래서 사라진다. 네, 뭐가 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무인, 사람이 사라지고요. 무선, 선이 사라져요. 무한, 한계가 없어집니다. 무정부, 그렇다고 정부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정부의 간섭이 줄어드는 거죠. 많이 줄어들게 되고 무소유,
자, 지금까지는 물건들을 다 소유했는데 이제 점점 렌탈 같은 걸 많이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내가 빌려다 쓰고 필요 없으면 반납하고. 네, 그래서 이제 소유를 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만 빌려 쓴다든지 또 무감각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람이 사라집니다. 네, 어떻게 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지하철인데요. 네, 지하철인데 기관사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뭐 대구나 부산이나 또 일부 구간에서는요. 그 사람이 없이 운행되는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그 하늘 위로 다니는 거 뭐죠? 그런 것들 보면은 하늘 위가 아니라 뭐냐 2층 정도 높이에서 다니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그 차들 보면 기관사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사라진 기관사. 앞으로 기관사가 꿈이신 분들은 어때요? 직업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관사는 아마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노선으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기계가 더 적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관사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거 자동차 공장인데요. 자동차 공장인데 사람이 만드나요? 여기 사람 혹시 보이시나요? 이 그림에서? 사람이 안 보이나요? 여기 뒤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조그만 사람이 한 분, 여기 한 분 보이시는구나. 네, 두 분. 두 분 정도 찾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없어요. 네, 조립을 사람이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 하죠. 로봇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로봇가 자동차를 쫙 조립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인건비가 안 나가요. 그렇죠. 휴가 안 줘도 되고요. 퇴직할 때 퇴직금 안 줘도 돼요. 그렇죠.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로봇으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전기차로 유명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점점 로봇을 이용한 이런 공장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도 고용이 안 돼요. 고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로봇가 만드는데. 자, 그래서 사라진 노동자. 자, 그래서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라는 이런 곳이 있어요. 이 아디다스가 옛날에는 베트남에 큰 거대한 공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디다스 신발을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메이드 인 비엔남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독일 본사 아디다스가 독일 본사인데요. 본사가 독일에 있는데 이 아디다스가 그 베트남 공장을 없앴어요. 5만 명인가를 해고했대요. 5만 명인가를 다 해고하고 공장을 다 접었어요. 그런 다음에 독일에다가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죠? 무인 공장이죠. 로봇 공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로봇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신발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이 어떻게 주문하냐면 고객들이 스피드 팩토리 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나는 신발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색깔도 정하고 소재도 정하고 디자인도 정해가지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줘요. 얼마 만에 만들어주냐면 정말 막 5시간인가 뭐 이렇게 써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죠? 5시간 정도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필요 없죠. 로봇이 만듭니다. 그러면 아디다스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발 전문가가 아니고요. 로봇 전문가들만 필요하겠죠. 로봇 전문가들이 로봇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거를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신발을 잘 만들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에 공장이 있을 때는 새로운 신발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생산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6개월이었대요. 그런데 요새는 열흘이면 완전히 새로운 신발이 나온다는 거죠.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네,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신발들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1년 6개월 전에 디자인한 신발인데 아디다스는 오늘 디자인한 신발이에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년 6개월 전에 만든 디자인한 신발보다 오늘 디자인해서 만든 신발을 더 신고 싶겠죠. 최신 유행일 거고. 그래서 더 매출이 늘어나고 아디다스 입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점점 그렇게 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이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스마트한 공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마트 공장으로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디다스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자기네 회사 공장을 스피드 팩토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름에 스피드 팩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아마존이라는 회사인데요. 아마존 물류센터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물류센터에 사람이 없이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게 밑에 보시면은 주황색 로봇가 보이는데 이게 이름이 키바라고 해요. 키바. 키바가 물건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여기가 이제 아마존 공장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이죠. 주황색 키바라는 로봇인데 각자 번호가 주어져 있어요. 옆에 보면은 앞에도 번호가 있고요. 1344라고 번호가 있죠. 네, 그래서 각각의 번호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자기 이렇게 들어 올리죠, 그죠? 네, 선반을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근데 선반을 거의 150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대요. 여기 물건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한 150kg까지인가 들어 올릴 수 있대요. 네, 그러면서 지금 바닥에는 선이 잘 안 보이지만 이 로봇들은 선이 보이나 봐요. 바닥에 선이 있어가지고 이 선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절대 자기네끼리 부딪히지 않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통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죠? 저렇게 통로가 좁은데 아마 옆에 있는 간격이 한 10c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간격이. 그런데도 저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데도 절대로 자기네끼리는 부딪히지 않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배송 직원이 있는데요. 이 배송 직원이 배송 직원한테 필요한 물건이 이렇게 배송 직원한테 와요. 그럼 이 직원분이 여기 지금 아마 이쪽에 물건을 꺼내고 있죠. 네, 물건을 꺼내서 자기 배달 지역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물건을 이제 고르고 나면은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물건이 또 와서 대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물건을 다 챙긴 다음에 다 챙기면은 배송지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물건을요 로봇가 쌓고 있어요. 그죠? 저렇게 넓은 축구장 8배 크기라는데요. 이 축구장 8배 크기에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안전요원이라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안전요원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거니까 일하는 건데 배송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잘 돌아가고 있나 안 돌아가고 있나 무슨 사고 나지 않나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손으로도 하긴 하는데 네, 물건들이 지금 쭉 배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쭉 옵니다. 이제 물건들이 쭉 쭉 순서대로 절대 부딪히거나 꼬이지 않고요. 네, 잘 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집배원들이 지금 포장을 하고 있어요, 물건을. 네, 그래서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쭉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어떻게 동영상 잘 보셨어요?
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네, 그래서 이 로보트가 물류센터를 이용해가 물류센터의 물건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물류센터는 이렇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머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물류센터도 저렇게 아마존처럼 좀 뭔가 혁신적이고 예, 그런 걸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죠? 예, 기대해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센터도 지금 로봇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어떤 가게라고 하는데요. 이 가게를 보시면요. 점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안내 판넬을 놓고 갔는데 직원이 판매사원이 매장에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쇼핑을 한 다음에 나갈 때 결제하고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그죠? 네. 매장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물어보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겠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화를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나갈 때 자기가 결제하고, 스스로 결제하고 나가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일본의 어떤 호텔인데요. 이거 지금 사람이 아니고, 이거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에요. 로봇가 대신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Don't touch the robot. 로봇을 만지지 마세요. 하고, 손 X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로봇을 만지면 신기하니까 만져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지지 말고 대화를 하면은 응답을 해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호텔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로봇가 대신 응답을 해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전투기인데요. 파일럿이 없어요. 네, 이 미군인데 미 공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미 공군인데 조종사가 없어요. 그냥 무인 공격기입니다. 이게 무인 공격기. 그래서 버튼 누르면 날아가고 여기 미사일도 있죠, 그죠? 지정된 위치에다가 쏘겠죠. 네. 파일럿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제가 뭐 직업을 비하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전투기도 로봇이 조종하게 되면 전쟁을 나중에 로봇이 대신할 수도 있죠. 지금 채피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채피. 2015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게 채피 영화 포스터인데요. 지금 뭐 벽에다 낙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영화는 좀 재밌게 하려고 벽에다 낙서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총 있죠.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요. 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사람들을 물론 이제 적군 군인이긴 한데 적군 군인을 죽이는 그런 로봇인 거죠. 그래서 이 로봇가 전쟁에 투입이 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전쟁도 로봇이 대신할 수도 있고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작년인가 새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작년에도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한번 나왔는데 그 영화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있어요. 로봇가 사람을 막 멸종시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약간 영화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상으로 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분명한 건 전쟁에 로봇이 투입된다는 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일 것 같아요. 자, 편의점인데요. 좀 훨씬 현실적이죠? 편의점인데 사람이 없어요. 네. 버튼 눌러서 뭐 먹고 싶은 음료수라든지 물건들을 꺼낼 수 있는 지하철마다 요만큼씩은 아마 하나씩은 있죠, 그죠? 네, 하나씩 있는데 지금 이제 무인 편의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마트 같은 경우에 언젠가는 마트 지역 점원들이 계산대에서 일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판매원들이 로봇이나 무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원들이 사라졌다. 근데 이제 아마 배치 같은 거는 사람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물건 같은 거 떨어지면 갖다 놓고 하는 거를 로봇가 다 할 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편의점들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많이 주문해 보셨죠, 여러분? 버거킹이나 뭐 롯데리아, 지금 여기 롯데리아 같은데요, 그죠? 롯데리아든지 뭐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어, 그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키오스크에서 이제 주문을 하는 이런 상황이 사실 옛날부터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재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갑자기 재작년쯤에. 네. 근데 이제 제가 미국이나 홍콩을 갔었는데 미국이나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5, 6년 전쯤부터 이미 이렇게 키오스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눌러서 주문하고 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점점 직원을 줄여나갈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율주행차 화면인데 운전자라기보다 운전을 안 해요. 지금 차 운행 중인데 지금 사람들이 누워서 쉬고 있어요. 대화도 하고 있고, 그죠? 뭐 싸우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싸움 하는 건지 아니면 둘이 졸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운전은 어쨌든 안 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운전기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마 그 운전기사 중에서도 그 같은 구간을 반복하는 화물차라든지 장거리 수송하는 차량이라든지 아마 그런 쪽이 먼저 도입될 것 같아요. 기차라든지 뭐 그런데 이제 시내처럼 아주 좁은 골목을 다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율주행차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늦게 도입이 되더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도 언젠가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택배기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드론을 활용한 택배 이걸 지금 굉장히 택배 회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배 기사 대신에 드론으로 배달하면 어떨까? 이런 거를 지금 여러 가지. 근데 위험성도 좀 있어요. 드론이 떨어진다든지, 뭐 물건이 놓친다든지, 그죠? 놓치면 물건이 파손되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면 드론 택배가 현실이 되는 거죠. 아마 일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을 걸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지금 5G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G라고 하는데요. 1세대 전화기인데요. 통화만 됐어요. 전화 통화만 하다가 2세대 때는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나와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거 모르셨을 텐데, 그죠? 그러다가 이제 3G가 되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4세대가 되면서 화상통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5G는 뭐가 되느냐? 4G 때는 서 있는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화상통화를 했는데 5G는 이동 중에도 화상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동 중에도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뭐 상상을 하기가 다 쉽지는 않은데 사람만 그 5G를 쓰는 게 아니고요. IoT. 그러니까 사물들도 5G를 쓰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같은 걸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뒤에다가 넣어놓은 것 같은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고 같은 걸 미리 예측해서 멈추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5G 시대가 되는데 뭐 지금 아직 초기라서 그런지 조금 그 말이 좀 많아요. 그죠?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점점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어떤 가구 전문 회사인데요. 충전기를 가구에다가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무실 때 휴대폰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자면은 그냥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선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간섭이 좀 사라지는, 자, 지금 가상화폐가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와 있죠.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들이 있는데, 뭐 블록체인들도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사실 그 좀 넓은 개념이고요.
블록체인 중에 이제 가상화폐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한 그 가상화폐들도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가상화폐 중에서도 우리가 암호화폐라고도 하고 가상화폐라고도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 나와가지고 그냥 그 화폐로서의 역할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이더리움이라는 게 나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이더리움은 뭐냐면 월드 컴퓨터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더리움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수가 있어요. 분산 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주어지니까 이더리움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더리움은 화폐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월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 나온 기술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는 뭐 이번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데 뭐 이더리움과 관련된 자료 같은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이제 비대면 채널들이 막 확산되고 있죠, 지금. 모바일 뱅킹 같은 거를 할 때 비대면 채널들이 막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람을 만나서 안내받고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줄었죠, 그죠? 그래서 요새는 주로 비대면 거래라서 스마트폰으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리 답사 이런 거 잘 안 가죠, 그죠? 아니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가 있는데 답사를 왜 가요? 카카오 지도도 있는데. 그럼 그 가서 그냥 지도 화면으로 본다든지. 또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찍어가지고 보내면은 계좌도 만들어주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채널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한국은행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5년 지났으니까 비대면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비대면 수업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면이라는 거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대지 않고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이런 수업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코로나 지금 상황이라서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등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비대면 수업이라는 게 그냥 일상생활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 이게 새로운 분야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학교도 매일 나가지 않는 예전처럼 뭐 매일매일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2번만 간다든지 이런 게 아마 일상생활화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질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달라지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사업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 기회가 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했을 때 달라지는 게 뭘까?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어떤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또 부족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뭘까? 그 불편해하는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사업 기회가 되고 그죠?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더리움의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스마트 계약이라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D앱이라고 해서 분산 앱. 앱이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어플리케이션들이 분산되어 있어요. 분산해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한 군데가 만약에 잘 작동하지 않아도 저쪽에서 동작이 된다든지 뭐 그런 가장 빨리 응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요청한 거를 대답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D앱이라는 게 있고요. 또 소셜 레이어,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연결도 해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자, 온라인에서 오니까 만약에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결제를 먼저 한 다음에 택배 아저씨가 물건 갖다 줄 때까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럼 물건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뭐 사기당한 사람들도 있죠. 물건이 안 와요. 네, 한 달을 기다려도 물건이 안 와요. 사기당한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건요. 그 물건 파는 사람이 계약 조건을 올려놔요. 이더리움에다가 나는 이 금액에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 뭐 아니면 제품을 팔겠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은 사겠다는 사람이 그 조건 괜찮은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동시에 제공이 되면서 그 이쪽으로 바로 제공이 됩니다. 지금 이게 다 이미 하고 있어요. 뉴욕에 어떤 그 래퍼가 있는데 뉴욕의 래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미국의 래퍼가 있는데 이 래퍼가 자기 음원을 mp3로 쫙 올려놨어요. 스마트 컨트랙을 걸어놨어요. 네. 그래서 내가 당신 노래 내가 사고 싶어요 하면은 이더리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mp3가 내 컴퓨터로 들어옵니다. 신기하죠? 근데 만약에 음원이 중간에 오다가 중간에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돈이 지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mp3가 다운받아지는 동시에 이더리움이 확 동시에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사기 아닐까? 뭐 이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종의 자판기 개념인데 버튼 누르면 바로 캔 커피가 뚝 떨어지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계약은 인터넷용 자판기 개념과 비슷하다. 그래서 무형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하면 암호화폐가 바로 지급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요.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 리스트를 쭉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법률 자문 1시간을 해준대요. 좋아요. 법률 자문을 받고 싶어요? 하고 스마트 컨트랙을 맺어요. 자, 그분이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법률 자문을 해줬어요. 법률 자문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완료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돈이 이제 저 사람한테 바로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하시면은 돈이 아니라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화폐가 그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G. 아까 5G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5G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지연 속도가 많이 차이 나요. 그 4G는 지연 시간이 30에서 50ms인데 5G는 지연 속도가 1ms. 이거보다 더 작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앞에 갑자기 사물이 나타났어요. 예상치 못한 뭐 나무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로드킬이라고 하죠. 그죠? 자, 멧돼지가 지나갈 수도 있고 동물들이 죽는 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상치 못한 게 확 나타났는데 5G는 바로 멈출 수 있어요. 2.7cm. 그죠? 근데 자동차는 4G는 어떠냐면 자동차가 140cm를 더 가야 됩니다. 최대. 그죠? 그러면은 바로 앞에서 멈출 수 있을 수도 몰랐을 텐데 4G는 가서 들이받아요. 이게 바로 5G하고 4G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연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지연 시간. 그러니까 어딘가에 잠깐 걸려 있는 거죠. 그 지연 시간이 5G가 훨씬 짧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전달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바로 멈출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제공이 되는 것이 바로 5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야 되겠죠. 자동차를 멈추게 하려면 통신 속도가 더 빨라야지 자동차를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한 5분 정도만 쉬었다 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리를 해보면, 자, 무인과 비대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단순한 업무를 한다든지 또 그런 거를 모아서 저급 노동기회라고 하는데, 이 저급 노동기회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 업무는 언젠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또 안타깝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더 가난해질 수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바뀌는 시대라 그래요. 그죠? 석기 시대였다가 청동기로 바뀌었다가 철기로 바뀌잖아요. 지금 그렇게 바뀌는 시대에 있어서 돌도끼만 들고 있으면 계속 가난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청동기를 들어야 되고 빨리 철기 시대가 돼야 철기 무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ICBMA라고 해요. 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ICBMA. 자, I는 IoT, 사물 인터넷, C는 클라우드 컴퓨팅, B는 빅데이터, M은 머신러닝, A는 AI가 되겠습니다. 지금요, 이쪽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교육을 매년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 있는 저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쪽을 학생들한테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리키고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쪽은 이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인공지능도 하고 있다는 회사들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빅데이터도 좀 모자라요. 사물 인터넷도 좀 모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면은 일자리가 지금 많이 있는데 사람은 없고 일자리는 많아요. 다른 쪽은 어때요? 다른 쪽은 일자리는 없고 사람만 많아요. 거기 가서 나 좀 뽑아주세요 해도 기회가 잘 안 와요. 여기는 어때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 ICBMA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이쪽 분야로 나가셔야 그쵸?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거예요. 지금 6시 56분이니까요. 7시 정각까지 한 4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강 잘 듣고 있나요? 지금 제가 댓글창에 저희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참가자 명단 입력할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지금 참가자 정보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입력하신 모든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은 저희가 CU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쉬는 시간 동안 지금 참가자 정보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7시에 다시 시작할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자, 잘 쉬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제목은요, 미래가 되겠습니다. 미래.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IT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IT 쪽밖에 잘 몰라요. 공학 축제지만 다른 IT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뭐 다른 분들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IT 쪽을 알고 있으니까 IT 쪽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기술을 배우면 밥을 굶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저도 할머니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어렸을 때, 기술자가 되라고,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술자가 되라고. 네. 그래서 아니, 나는 왜 기술자를 하나. 네. 뭐 전문직 뭐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왜 뭐하러 기술자를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술이 있으면 밥을 굶지 않는다는 거죠. 할머니 말씀은. 그래서 기술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사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무직은 나중에 퇴사를 하면요. 재취업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무라는 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하는 일들이. 그리고 심지어 동종업계에서도 또 업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은행인데 A라는 은행이 있고 B라는 은행이 있잖아요. 이 은행끼리도요. 일을 좀 다르게 해요. 그래서 같은 은행이지만 이직을 해도 일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신문 기사에 나온 건데, 근로자들이 돈벌이 언제까지 하나. 그래서 처음 이제 회사를 들어간 다음에 보통 한 53세에서 54세 근처에 퇴직을 한대요. 근데 더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더 일찍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죠? 40대 중후반부터 회사를 그만두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정년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회사를 취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은행에 다니실 때 연봉이 뭐 7, 8천까지 막 해서 잘 받으셨던 분인데, 이제 퇴사를 하고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다른 데로 가셨는데 연봉을 반밖에 못 받으셨어요. 그 상태로 10년, 12년 이렇게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더 적게 준 대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거의 60대 후반까지 일을 하시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사실 현실이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정보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자, 제가 이제 꼭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 리바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바이스라는 회사 아시죠? 청바지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죠? 이렇게 청바지 바지 주머니 끝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리바이스라고 써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PPL 아니에요? 네, PPL 아니에요. 자, 이 리바이스는 어떻게 성공했냐면 천막을 칠 때, 천막 칠 때 사용하는 천을 가지고 바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천막 치는 천으로 바지를 만들었을까? 천이 되게 튼튼해요. 천막은 비바람을 막아줘야 되니까 되게 튼튼하죠. 그래서 그 튼튼한 천으로 바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멜빵 바지라고 하잖아요. 멜빵 바지 같은 걸 처음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광산이나 또 공장이나 이런 데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또 길에서도 일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노동자들이 입을 때 천이 찢어지지 않도록 만든 거죠. 특히 광산에서 일할 때 입어도 쉽게 해지지 않고 묻어도 오염되지 않도록 짙은 남색을. 왜냐하면 뭐 더러운 게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얀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금방 때 타겠죠. 그래서 때가 타도 색깔이 티가 안 나도록 짙은 남색 같은 거를 염색해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블루진이라고 하죠. 네, 영어로 블루진. 그래서 남들이 이제 광산에 금을 캐러 갈 때 금을 같이 캐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기에 좋은 옷을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광산에서 금 캐갖고 부자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리바이스는 어떻게 했냐면, 리바이스가 원래 사람이에요. 그죠? 이 리바이스라는 사람은 창업자예요. 창업자. 지금은 리바이스가 회사인데 옛날에는 창업자죠. 이 사람이. 리바이스는 어떻게 했냐? 옷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 거예요. 물론 팔았죠. 돈 받고 팔았죠. 네, 돈 받고 팔았지만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런 사람은 부자 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도움을 내가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면 오히려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가 지금 리바이스처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잘 되도록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돈은 누가 벌어요? 제가 벌죠. 그쵸? 그래서 리바이스가 딱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부자가 되려고 막 돈을 어떻게 벌지 막 이런 게 아니고 이 광산에서 일하거나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네, 이런 거를 생각했더니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이런 거죠. 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름길을 막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좀 빙빙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 사례도 지금 여기 들어있거든요. 인생을 빙빙 돌아서 헤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피하시면 됩니다. 자, 돈을 조금 번 다음에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 어떻게 하냐면 최신 휴대폰으로 바꾸세요. 비싼 거. 빙빙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쁜 옷을 여러 벌 사 입으세요. 명품백을 사시고요. 자동차를 사십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월세집을 구하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고요. 남에게 돈을 빌려주시기도 하고, 보험에 가입을 하시고요. 유명 셰프가 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시면 됩니다. 자주. 골프도 배우시고. 어때요? 사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인생을 빙빙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3살까지 빈털털이었어요, 제가. 네, 통장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통장에 돈이 없는데 뭐 결혼도 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신을 이때 차렸는데, 여러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를 이제 반성하기도 하지만, 제가 다시 여러분 나이가 된다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러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빙빙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빙빙 돌아가고 싶으신 분? 어려우실걸요. 이거 빙빙 돌아가기 쉬운데, 그죠? 빙빙 돌아가기 참 쉬워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렸죠? 빙빙 돌아가는 방법. 이런 걸 하시면은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런 얘기 하니까 창피하네, 조금.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쁜 옷만 좀 사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너무 빡빡하게 또 저걸 다 어떻게 피해가겠어요. 그죠? 조금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죠? 조금 돌아갈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돌아가지 마세요. 저처럼 너무 많이 돌면 힘들어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뭐든지 다 해줄까요? 제가 제가 친한 동생이 있는데, 제 친한 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미국으로 그 회사에서 보내줘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강의를 들으니까 인공지능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 수업을 듣고 있대요. 미국에서. 근데 인공지능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대요. 그래서 아니 인공지능이 뭐 다 해주면 이거 사람이 뭘 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설프게 알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시면 AI가 운전도 해주고요. 청소도 해주고 다 해주니까 되게 편리하겠죠. AI가 심지어 프로그래밍도 해준대요.
아니 근데 굳이 프로그래밍 배워야 될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AI가 해주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돈 벌어오는 건 안 해와요. 그렇죠? 돈은 사람이 벌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들이 직접 벌으셔야 돼요. AI가 돈을 안 벌어와요. 그러면 AI를 통해서 누가 돈을 버느냐? AI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AI를 이용해서 AI를 활용하셔야 되겠어요? AI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잘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든지 다 해줄 텐데 뭐 하러 하냐?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미래 유망 직업들이 있어요. 자, 어떤 직업들이 유망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1위가 앱 개발자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뭘 하려고 그래도 자, 코로나가 만약에 막 발생했어요. 초창기에 코로나 관련 앱 만든 사람들이 막 앱도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뭐 새로운 게 뭐 나오고 뭘 하려고 그래도 이제 앱을 만들 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IT 아닌 건 제가 잘 모르니까 좀 알아도 제가 IT 아닌 건 얘기 안 드릴래요. IT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위 컴퓨터 시스템 관리자. 근데 컴퓨터 시스템들이 지금 다 어디 있냐면 클라우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관리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컴퓨터를 이제는 회사에다 놓고 쓰는 회사는 없어요. 다 클라우드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자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7위 정보보안 전문가. 제가 지금 이런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망하대요. 다행이네요. 그죠? 예, 늙을 때까지 아직 밥을 굶진 않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IT가 또 뭐가 있나 보니까 네, 잘 없네요. 그죠? 유망 직업에 IT가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보니까 통계 전문가. 네, 통계 전문가도 이제 빅데이터 때문에 이쪽에 통계 쪽이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미래에 사라질 직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직업들이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쪽 직업들을 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꿈이 이쪽에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 사라질 직업을 하시면은 점점 더 어려우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미래 유망 직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다른 데서 조사를 했는데 사물 인터넷 전문가. 네, 아까 제가 ICBMA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여기까지가 1, 2, 3, 1, 2, 3, 4위가 다 IT입니다. 그 다음 5위는 IT 아니고 6위가 정보보호 전문가예요. 7위가 로봇공학자, 8위 자율주행차, 그렇죠? 9번 스마트팜. 네. 또 밑에 또 있네요. 3D 프린팅, 드론, 소프트웨어 개발자,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래 유망 직업이라고 되어 있는, 네, 요거 작년에 조사한 거예요. 네, 2019년에 4월 3일 날 기사에 나온 거네요. 그래서 좀 최신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또 그 셀러리인데요. 2019년에 미국에서 신입이에요. 신입. 엔트리 레벨이니까 신입사원 돈을 얼마나 주나 그러고 봤더니 제일 많이 주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네, 데이터 과학자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 다음에 IT만 읽어볼게요. 쭉 내려가다가 UX 디자이너, 자바 개발자, 시스템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프로세스 엔지니어. 이건 IT가 아니구나. 네.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 개발자죠. 프로그래머, 분석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IT가 1, 2,
62. 네, 1, 2, 6, 2, 8, 9, 10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상위권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이렇게 많이 준대요. 네, 9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95,000달러면 거의 1억 가까이 되겠죠. 그죠? 네, 요 위에 5위까지는 아마 1억 다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력이 뭐 몇 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초봉이에요. 초봉.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사람들 처음 받는 급여가 1억이 다 넘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최고 최악의 직업이 뭐냐?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언제 조사한 거 이건 조금 됐네요. 2017년에 나온 건데 이거는 빅데이터 초반이다 보니까 통계 전문가가 좀 1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죠? 정보 보안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빅데이터 초반이어서 4차 산업혁명 초반이어서 빅데이터 쪽에 좀 각광을 받았나 봐요. 수학자도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최고의 직업들 2017년에 조사한 거고요. 보안 전문가가 나와 있는데 1억 4,63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저도 보안 전문가니까 뭐 비슷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이제 최고의 직업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보안 전문가가 되신다 그러면 이런 데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정부 출연연구소, 정부에서 돈을 내고 연구를 맡기는 곳들이죠. 대기업, 또 국가기관, 공기업, 국내외 보안업체, IT 기업, 또 그 외 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다 필요합니다. 보안 전문가, 네, 정보보호 전문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여러 군데서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꿈이 뭐니 그러면 공무원이나 할까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어떤 기사가 났냐면 요거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3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 5년도 못 버티겠다. 사표 던진 공무원 급증. 제가 이 페이지 왜 넣었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5년도 안 돼서 퇴직하는 공무원이 지난해에 6,600명이래요. 아니,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쵸? 시험도 봐야 되고, 뭐, 몇백 대 일 막 이러잖아요. 몇십 대 일, 뭐 몇백 대 일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만둔대요. 왜 그만둘까요? 급여를 많이 주나요? 아니겠죠, 그죠? 일하는 게 재미있을까요? 아닌가 봐요. 그죠? 뭐 재미있는 일 하시는 분들은 계속 다니겠죠, 그죠? 근데 그만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만뒀겠죠?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는 뭐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공무원 급여가 어떤지는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꿈을 공무원으로 할까? 이거는 한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공무원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공무원 할 만했겠죠, 그죠? 그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그죠? 자, 우물안 깨구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미국의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별 엔지니어 연봉 순위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이게 주니어라고 돼 있죠. 주니어는 신입 아니면 2년차, 경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인데요. 개발 정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연봉이 2억에서 2억 7천이에요. 리프트라는 회사가 돈을 많이 주나 봐요. 2억 7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오라클이 조금 5위 정도 하는데, 오라클 엔지니어 2억 정도 된대요. 근데 15년 차 이상, 그러니까 이제 회사 다니고 한 40살 정도 되겠죠, 그죠? 40살 정도 되면 이제 어디든지 막 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이제 15년 차인데 페이스북 11억 준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이용할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취업을 하셔야 돼요. 그죠?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 이용을 하실 게 아니라 구글에 취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11억입니다. 11억. 구글은 한 9억 정도 되겠죠. 다른 회사들도 많이 주나 봐요. 레벨이 다르죠,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급여 주는 것보다 훨씬 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려면. 여러분 자유로운 의견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컴퓨터를 잘해야 되겠죠? 네, 컴퓨터 잘하시고 뭐 개발 좀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영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미국 가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이디어도 좋아요. 네.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은 개발을 해서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좀 되시면은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영어는요, 아주 잘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 전 세계에서 이 IT 좀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영어는요, 떠듬떠듬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영어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하시면 돼요. 네, 영어는 조금 뭐 농담할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정도, 네, 이 정도만. 그래서 막 뭐 재밌는 얘기 막 해줬는데 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심각하게 듣지 말고 농담하시는구나. Just kidding. 네, 그러면서 Are you kidding?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농담할 수 있는 정도의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개발자 능력은 좀 잘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컴퓨터는 좀 많이 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 계획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살면요.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보다 인생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자, 1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될지, 2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될지, 3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될지. 자, 여러분들 아마 100살까지 사실 텐데, 그죠? 잘하면 100살 다 넘으실 거예요. 그럼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일은 60살까지만 해야지. 아니면 뭐 50살까지만 해야지. 그 다음에 뒤에는 다 노를 거야. 뭐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생 계획을 좀 잘 세우실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뭐 흡연이나 음주, 불규칙한 식사, 불량식품 이런 거 안 하시면요. 100살까지 충분히 사실 텐데, 이런 거 좋아하시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수명이 줄어들겠죠.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죽기 전에 후회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는데, 후회하는 일들을 미리 할까요? 아니면 즐거웠던 일들을 많이 채워서 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자세히 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네, 좋은 인생을 잘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생 계획 세우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네. 자, 내 인생은 어떤 쪽으로 가겠다. 네.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라든지, 아니다. 나는 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다. 네, 유명한 사람이 될 건지. 아니야, 나는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돼. 그럼 이제 돈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힘들게 일 안 하고 그냥 쉬엄쉬엄 일하다가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쉬엄쉬엄 일하고 푹 쉬면서 천천히 살겠다.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나쁜 쪽으로만 세우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장기 계획을 세우고요. 5년 단위로 중간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1년, 2년 단위로 단기 계획을 세워요. 그런 다음에 세부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하죠. 실천. 빨간색으로 할까? 제일 중요하니까. 네. 더 안 보이네. 노란색으로. 네. 자, 실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실천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정신 연령이 좀 이제 높아질 거 아니에요, 점점. 정신 연령이 좀 높아지면서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네, 그냥 어렸을 때 세운 계획대로 인생을 살기에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또 실현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조금씩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좀 더 고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현실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조금씩 바꿀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맞게 스케줄링을 해서 사시면 훨씬 더 그냥 막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 사는 거니까. 자, 여러분, 오타니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오타니.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이 야구 선수가 그 일본에서 야구를 하다가 영어 공부를 막 해요. 왜 영어 공부를 하느냐? 메이저리그에서 뛰려고 영어 공부를 했어요. 자,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돈 버시려면 영어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오타니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려고 영어를 막 배웠어요. 그 다음에 트리플 A로 갔다가 메이저리그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연봉이 141억이에요. 20살인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다 저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계획을 쭉 세웠는데, 지금 이제 얘가 나이가 21살인가 그래요.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이 뒤에는 다 계획입니다. 네, 뒤에는 다 계획이에요.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요. MVP 아직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세워서 40세까지 세웠습니다, 계획을. 네. 또 계획하면 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손정희라고 있어요, 그죠? 손정희. 네, 소프트뱅크라는 사람인데, 소프트뱅크 회장님이신데, 제1교포 3세예요. 자, 이분이 세운 계획, 인생 계획 5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름을 알린다. 사업 자금을 모은다. 큰 승부를 건다. 사업을 완성시킨다. 다음 세대에 경영권을 넘긴다. 지금 사실 60대예요, 이제 이분이. 다음 세대의 경영권을 넘길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안 넘기실 것 같아요. 계속 하시자. 계획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자, 다른 사람 인생 계획을 한번 볼까요? 자, 20살 때 대략적인 진로를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나가려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좀 세분화했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좀 정했고 35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 집을 40세에 내 집 마련, 45세에 강남에 집을 산다. 50세에 오피스텔을 많이 산다. 55세에 부동산 여러 개 사서 모은다. 이 사람은 빌딩 사는 게 목표인가 봐요, 그죠? 작은 빌딩을 60세에 인수하고 70세에 큰 빌딩을 인수하고 80세에는 그냥 건강 관리하면서 좀 여유 있게 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나 봐요. 근데 이거 사실 저예요. 네, 저의 인생 계획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인생 계획을 한번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굉장히 그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을 너무 괴로우면 안 되죠. 일하면서 괴로우면 안 돼요.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막 그 요새 막 그런 거 하죠. 뭐 적성검사. 적성검사 큰 의미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적성검사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물론 그게 그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다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네. 그게 IT 쪽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IT가 아니어도 4차 산업혁명의 일부가 될 수도 있으면 더 좋겠고 만약에 IT가 아니어도 그냥 뭐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네, 그런 일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IT 쪽에서 일하니까 혹시 IT는 어떨까 하고 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IT 쪽에서 길을 찾으신다면 네, 제가 알려드린 길들이 있었을 텐데 그 길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시간 반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참 저는 기쁜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자, 1시간 반 동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이제 어디 가서도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특강을 진행해주신 소영재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채팅창에 와 한번 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중고등학생들은 아까 전에 제가 보내드렸던 링크 있죠? 지금도 다시 보내드릴게요. 링크에다가 참가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내일 5시에는 이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에 권호석 박사님께서 바이러스 진단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특강 외에 온라인 공학 축제 기간 동안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